햄버거 만드는 건 어디서 배우신 거죠? 원래 요리를 좀 잘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제 고향에서 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햄버거 요리는 할 줄 알아요. 저도 당연히 햄버거를 만들 줄 알았고 감자도 튀길 줄 알았죠. 다행히 이 두 가지면 충분했어요. 오늘은 버지니아주의 작은 햄버거집이 미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햄버거 체인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키스탄 생구치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지시에fin 무급전시대 이후에 유명 미국 파키스탄 및 인터뷰를 반영 및 더빙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듣기 전용 영상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 링크로 틀어주시고 지금 바로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리 머렐입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햄버거를 팔아요. 파이브가이즈 버거의 창립자이신 제리 머렐 씨는 올해 73세이십니다. 그가 이런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는 미시간 북부의 작은 광산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집에 자주 안 계셨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는 모험 가셨어요. 가정 중심적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전혀 가정 중심적이지 않으셨어요, 사실.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행사 같은 곳에서 비행기 묘기를 하는 그런 스턴트 조종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찍이 이혼을 하셨죠. 제리 씨는 가톨릭 학교에 다녔는데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네, 전혀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학교 가는 걸 싫어했죠. 학교에 계시던 수녀님들께서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커서 햄버거 장사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제리 씨는 고등학교를 잘 마무리한 후에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대학을 처음 가서 굉장히 주눅이 들었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에 오히려 더 주눅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리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생명보험을 파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3명의 아이를 얻게 되죠. 하지만 결혼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고 제리 씨와 그의 아내분은 이혼을 하게 돼요. 전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남부 끝에 있는 플로리다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때가 제리 씨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주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도 그에게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었죠. 한 가지 명확했던 건 아이들의 양육권을 다시 되찾는 것이었어요. 자식들이 제리 씨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건가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계획이셨죠?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1970년도 중반쯤에 제리 씨는 워싱턴 DC 지역에서 컨설팅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로 이사가게 되는데 참고로 워싱턴 DC는 어느 한 주에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데 워싱턴 DC가 버지니아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는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의 두 번째 와이프이자 지금의 아내인 제이미 씨를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된 후에 제리 씨의 아이들도 그곳에 와서 같이 살게 되죠. 이맘때쯤 제리 씨는 재무설계사로 직업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워싱턴 DC 쪽으로 이주한 이후에 이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와, 정말 돈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브렛마 대학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위를 받고 재무설계사 일을 하면서 금융상품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하신 대로 아이들과 같이 지내게 되셨네요.
일적인 측면으로는 재무설계를 하시면서 금융상품도 팔고 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재무설계사가 제 주된 직업이었어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사업을 시도했었죠.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도 조금 손을 댔었고, 그리고 그 외에 좀 허다한 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물을 파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가 몇 년도였죠? 80년대 초반이었나요? 7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판다고 했을 때 모두들이 진짜 뭐 어이없다면서 웃었었죠. 그래서 투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접게 되었어요. 가장 힘겨웠던 사업은 사실 그것보다도 석유 사업이었어요. 사업체를 낸 뒤에 석유가 많이 난다는 텍사스를 찾아갔죠. 그런데 거기 있던 텍사스 사람들은 와, 동부에서 돈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며 제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생각하기 바빴죠.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부동산 사업에도 조금 손을 댔는데 그 분야의 뭐 전문가가 됐다 할 수 있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꽝손이었죠. 그러면 제리 씨는 재무설계가 주된 수입원이었고 사이드로 뭐 이런저런 사업도 좀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잘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단 거죠? 네, 제가 뭘 하는지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뭘 하는지 이런 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다 잘 안 됐죠. 근데 결국 다행스럽게 햄버거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그러면 파이브 가이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간단하게 답을 원하세요? 아니면 좀 긴 답을 원하시나요? 당연히 긴 답을 원하죠. 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작은 햄버거 가게를 냈어요. 굉장히 작은 곳이라 앞에 벤치만 몇 개 갖다 두었고 거기서 그냥 햄버거만 팔았었어요. 일단은 그는 좀 굉장히 항상 좀 행복해 보였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멀리서 옆 동네에서 와가지고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워싱턴 DC 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 여기 유명한 감자튀김집이 있었는데 트레셔라는 곳이었어요. 그 집은 정말 매일같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와 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와, 햄버거랑 감자튀김은 진짜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햄버거랑 감자튀김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팔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죠? 뭐 아내분을 찾아가서 우리 햄버거집을 바로 차리자 뭐 이렇게 설득을 하신 건가요? 또 설득을 혹시 하셨다면 아내분은 뭐라고 하셨죠? 뭐 제 아내는 그 당시 은행이 저희들한테 한 말이랑 비슷한 답변을 했죠. 미쳤냐고. 그래서 저희는 돈을 정말 적게 들이고 시작해보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 한편에 월세가 정말 싼 곳으로 자리를 정하게 돼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야, 왜 그런 데서 햄버거를 팔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 생각은 이런 데서도 성공해서 잘 햄버거를 팔 수 있으면 저희가 알았던 그 유명한 햄버거 집하고 감자튀김집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1986년도지요. 그래서 첫 매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였죠? 정확한 위치가 버지니아주 알링턴이라는 도시에 콜롬비아 파이크라는 도로와 글리브라는 도로의 교차로였죠. 그 사거리였어요. 거기에 아담하게 햄버거집을 차리신 거죠? 월세가 어떻게 됐어요? 혹시 죄송한데 초기 투자금은 얼마 정도 되셨죠? 그 당시 총 투자 금액이 한 35,000불 정도 됐어요. 하나로 약 4천만 원이 살짝 넘는 돈이죠? 35,000불이면. 그걸로 무얼 할 수 있었죠? 그게 뭐 싹 다 포함된 거였어요. 월세며 보증금 및 주방용품까지요. 저희는 중고로 주방용품을 사서 싹 다 고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릴이니 뭐 튀김기니 이런 것들을 다 중고로 사서 저희가 다 고쳐서 사용을 했죠. 매장에는 앉을 의자는 없고
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금 있었어요. 그 당시 체드하고 맷, 제 아들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체드가 14살 정도 됐었는데 그때 두 아이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등록금을 모아둔 돈이 있는데 라고 했더니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걸 하겠다고 했죠. 잠깐만요. 아들들을 앉혀두고 대학 가려고 모아둔 등록금이 있는데 대학을 가는 데 써도 좋고 아니면 햄버거 집을 차려도 좋아. 어떻게 할래? 라고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요즘 시대 같으면 다른 부모나 이웃들이 너는 너네 자식 등록금으로 햄버거 집을 차리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도 그런 말들이 좀 많았나요? 그리고 제리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죠?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왠지 모르겠는데 옳은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미쳤었죠. 정신 나간 결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옳은 결정을 하고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제 와이프도 그렇고요. 그렇게 제 아이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제 와이프도 돈 관리며 운영을 열심히 했죠. 무엇보다 제 아이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에 좀 놀랐어요. 그렇다면 파이브 가이즈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을 열고 회사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딱히 정해진 이름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제이미와 아들을 한 명 더 낳아서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저까지 남자가 총 5명이어서 그렇게 5명에서 가게를 운영하겠다 해서 파이브 가이즈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시는데 장사 첫날은 어땠나요? 광고도 좀 많이 하시고 손님도 좀 바글바글 했나요? 아니요. 사실 저희가 11시에 문을 열었는데 12시가 되도록 한 명도 오질 않았어요. 그땐 진짜 불안했죠. 그렇게 12시쯤에 첫 손님이 왔고 12시 반쯤이 됐을 때는 그래도 꽤나 바빴어요. 그렇게 저희는 첫날부터 돈을 벌게 되고 수익을 얻게 돼요. 그걸로 렌트도 제때 내고 재료도 살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직원은 없었던 거죠? 다 가족분들하고 같이 일하신 거 맞나요? 가족들하고 했는데 직원도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다 제 자식들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알바생이었죠. 그때 당시에 한 7.5달러 정도의 시급을 줬던 것 같아요. 큰 지출은 아니었죠. 햄버거 만드는 건 어디서 배우신 거죠? 원래 요리를 좀 잘 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제 고향에서 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햄버거 요리는 할 줄 알아요. 저도 당연히 햄버거를 만들 수 있고요. 제 옆 동네가 포센이란 동네였는데 감자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감자를 꽤나 크게 길렀어요. 당연히 감자 요리도 좀 할 줄 알았죠. 그렇게 감자튀김하고 햄버거 만드는 법 2가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다행히 이 2가지면 충분했어요. 재료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으셨죠? 아까 말씀드린 감자튀김이 유명했던 트레셔라는 감자튀김집을 찾아가서 감자 원산지가 적힌 박스를 보니까 아이다호 주에 있는 리그비라는 곳에서 감자를 들여오더라고요. 마일스라는 감자 도매상이 거기서 도매를 했는데 그를 연락해서 감자를 사고 싶다고 말을 했죠. 당시에 그는 작은 도매상이었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작은지 큰지 몰랐고 일단 그냥 그 사람에게 똑같이 트레셔라는 곳이랑 똑같이 감자를 거기서 받기를 원했어요. 아직도 저희가 쓰는 감자는 그 똑같은 도매상에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억만장자가 되었죠. 와, 근데 그 감자가 뭐가 그렇게 특별했던 거죠? 사실 트레셔가 그 감자를 쓰길래 저희도 똑같은 감자를 그냥 고른 거예요. 아, 그 유명했던 감자 튀김 맛집 트레셔가 이 감자를 써서 감자를 풀티나게 파니까 우리도 이 감자를 쓰자 그런 생각이셨군요. 네, 맞아요. 당시 파이브 가이즈 메뉴가 어떻게 됐죠? 지금이랑 비슷한 햄버거 몇 종류를 파셨던 건가요?
그 당시 저랑 제인이는 아이들에게 재료를 고르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피클을 산다고 하면 여러 종류의 피클들을 아이들에게 먹어보게 하고 그 중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걸 사게 했죠. 그러면 항상 가장 비싼 피클을 골랐어요. 당시의 재료는 그저 마트에서 구입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마트에서 다 구입을 했죠. 감자튀김에 쓰는 기름도 똑같았고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재료들을 고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땅콩 기름을 쓰게 됐죠. 햄버거 빵도 그 당시 저희가 살던 알링턴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빵집에서 사서 사용하게 됐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는 햄버거 빵의 한 7배 정도가 비싼 빵이었죠. 1986년 그 당시에 햄버거 가격이 얼마 정도 했죠? 당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의 3배, 4배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팔면 성공 못한다고 말했었죠. 그때 당시에 아이들에게 재료 가격이 얼마인지, 다른 가게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이런 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이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 재료를 골라서 그 재료 가격이 어떻든 그저 사용을 했죠.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 그 맛이 고객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든 얼마나 구하기 어렵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재료를 사용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던 마요네즈는 뉴욕에서 공수해 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특히 이 마요네즈를 선호했는데 굉장히 진해서 햄버거에 있는 재료들을 잘 조화시켰어요. 하지만 뉴욕에 있는 이 마요네즈 공급처는 너무 상대하기 까다로웠죠. 저희가 처음으로 구매 대리인을 고용해서 다른 재료들을 다 구매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마요네즈가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냐 하면서 다른 마요네즈 공급처를 찾자고 했어요. 왜냐면 그곳이 너무 까다로웠던 거죠. 그래서 마요네즈를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결국 테스트를 그렇게 진행했는데 여러 종류의 마요네즈를 사서 간단히 빵에 바른 후에 시식 테스트를 했죠. 어떤 빵에 어떤 마요네즈가 발라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도 제 아내하고 아이들을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공급처가 까다로운 뉴욕에서 공수한 마요네즈를 골랐어요. 이렇듯 저와 제 아내는 매달 말에 매출과 지출을 보고 가격을 올리는 결정을 했었죠. 아이들은 정확히 재료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왜 가격이 더 올라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원재료 가격이 음식 가격의 30%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면 올리면 그만이고 그것 때문에 가격을 올릴 걸 걱정해야 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지금도 파이브 가이즈 버거는 미국에서도 꽤나 비싼 버거인데 당연히 한국에서도 꽤나 비싼 버거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매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죠? 제가 처음 워싱턴 근처로 이사 왔을 때 사무실이 많은 동네에 간판도 없는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정말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그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사장도 조금 알게 되어가지고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간판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식당에 음식이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면 우리도 음식이 이렇게 정말 맛있다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한 명 한 명 온 거죠.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손님 한 분이 지인들에게 진짜 맛있는 햄버거집이 있다, 이렇게 해서 꼭 가봐라 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키워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코치입니다. 파이브 가이즈의 창업자 제리 머렐 씨의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지인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 팟캐스트입니다. 제리 씨와 그의 아들들이 시작한 작은 햄버거집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지더니 결국 뉴스와 잡지에도 소개가 되면서 줄을 서서 기다려 먹어야 하는 그런 맛집이 되었죠.
그렇게 제리 씨는 2호점을 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호점을 열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렇게 2호점을 열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어요. 가서 햄버거집을 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으면 가는 은행마다 네? 햄버거를 팔겠다고요? 하며 문전박대를 당했죠. 근데 제 아들들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에게 가서 1,000불이든 2,000불이든 빌리면 어떻냐고 물어봤죠. 그 친구들은 파이브가이즈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주었죠. 그런 분들이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되었어요. 아, 그분들은 돈을 빌려준 거죠? 투자한 게 아니라.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5,000불을 빌리면 저희가 한 달에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떼어주는 형식으로 그런 약속을 체결했어요. 수입이 아니라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약속했죠. 왜냐면 수입으로 한다고 하면 수입이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서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출로 정했어요. 그렇게 매월 돈을 지불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죠. 이것 또한 모두들 다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두 달 정도 매출이 잘 안 나와서 다들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제 방식에도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들의 돈을 다 갚고 계약을 끝낼 수도 있었던 거죠. 전 항상 파이브가이즈가 더 크게 성공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체인점이 더 커지면 더 많은 돈을 더 좋은 조건에 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있는 돈을 다 갚고 더 좋은 조건에 새로운 빚을 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업의 지분은 전혀 나눠주시지 않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저 돈을 빌리고 계약을 했죠. 이만큼의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매출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 그렇게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매월 한 번도 늦게 빼먹지 않고 돈을 입금해줬어요. 그렇게 한 덕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빌릴 수 있었죠. 그렇다면 2호점을 여는데 돈을 얼마나 모아야 했죠? 2호점을 열기 위해 한 15만 달러 정도가 모여야 했어요. 15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환율로 한 2억 정도 됩니다. 당시 저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아,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다 매장을 좀 자주 찾아오시는 그런 손님분들이셨나요? 햄버거 맛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신 건가요?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늦지 않게 매출의 일정 부분을 약속대로 나눠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 75명 정도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사업에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 위험하다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이 파이브가이즈라는 맛과 브랜드를 믿고 돈을 서슴없이 빌려주었죠. 이 당시에 이 햄버거집에 오디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재무설계 쪽에 일을 계속 하셨나요? 아직 재무설계 일을 같이 병행했었어요. 그러면 언제 재무설계 일을 그만두시고 파이브가이즈에 올인 하신 거죠?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올인한다고 했을 때 제 아내의 반응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미쳤냐며 너무 위험성이 크다고 막 나무랬었죠. 제리 씨는 그러면 위험성보다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햄버거 가게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항상 말했지만 이 일이 재미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했었죠. 이 사업을 할 거면 하면서 자기에게 흥미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는 가족 모두가 파이브가이즈에 올인한 거네요. 모두 다 어떤 역할을 따로 담당하신 건가요? 제 아내 제인이는 리더예요. 모두를 한 곳으로 모아서 오피스를 이끌어 나갔죠. 제 아이들은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를 받는 데 집중했어요. 항상 말하지만 제 가족들이 파이브가이즈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파이브가이즈는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들이 저에게 공을 돌려주는 걸 받았을 뿐이에요. 저도 2000년도 초반에 워싱턴 DC 근처에 살았어가지고 파이브 가이즈 매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2002년도까지 매장이 5개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수익이 꽤 괜찮으셨겠네요? 뭐 돈을 꽤 버셨나요?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완벽히 터득한 상태였죠. 보통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를 만들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그저 가족이 그냥 운영하는 이런 작은 매장들이었죠. 그래서 17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는 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안 되는지 알게 되었죠. 프랜차이즈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매장 시스템이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늘려나갈 생각을 하신 거죠? 제 아들들이 90년대 후반에 저에게 처음으로 프랜차이즈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완곡하게 반대를 했어요.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다른 매장이 운영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저희와 똑같이 하라면 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였죠? 마크 모스비라는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다른 회사를 프랜차이즈로 늘려가고 있었죠. 마크는 파이브 가이즈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제 아들 중 한 명이 마크와 저와 미팅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에게 책도 한 권 가져왔는데 누구나 프랜차이즈 하는 법이란 책이었어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웬디스를 세운 데이브 토마스 씨가 쓴 책이었죠. 그 책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한 기초 및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또 마크 씨와 미팅을 하며 서서히 마음을 바꾸게 되었죠.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를 처음에는 왜 반대하신 거죠? 프랜차이즈는 저희가 매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낸 점주가 운영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저희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곧대로 따라할 것 같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음식 재료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든지 광고에 돈을 전혀 쓰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메뉴를 더 늘려가지 않고 햄버거랑 감자튀김 딱 이 2가지만 판매한다든지 다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다른 프랜차이즈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는 메뉴만 총 100개가 넘어요. 이 부분을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납득시킬 자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저희가 해온 방식을 따르기보다 더 싼 원재료를 쓴다든지 다른 메뉴를 추가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걱정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결국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크 보스비가 저희 프랜차이즈 판매를 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그는 첫 해 프랜차이즈 매장을 50개 여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길래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25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1년 반쯤이 지난 후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3,500개까지 늘렸죠. 미국 전역의 매장이 들어섰어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파이브 가이즈는 맥도날드와는 다르게 버거도 훨씬 비싸고 버거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잖아요. 사업 형태가 다른 프랜차이즈들과는 꽤나 다른데 이게 워싱턴 근처 버지니아주에서는 잘 됐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은 안 하셨나요? 맞아요. 걱정을 참 많이 했었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저희 매장 중에 한 곳은 이런 걸 적어 놓기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빠르게 햄버거를 먹으시고 싶으시면 주변에 다른 햄버거 집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라고 적어 놨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적어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도 종종 듣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간판이 그래도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프랜차이즈 첫 매장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였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 15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거기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버거가 얼마나 맛있는지도 모를 텐데 잘 될까? 하는 걱정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점점 멀리 있는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까지 확장해 나갈 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플로리다는 은퇴한 나이 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우리 햄버거 하나에 이 가격을 내고 드실까 하는 고민이 많았죠. 몇십 년 동안 매장이 4, 5개밖에 없으시다가 프랜차이즈로 늘릴 계획을 하시고 몇 년 안에 매장이 수천 개로 늘려나가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저희 아이들이 그걸로 자만해하거나 안주하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과 아내분과 함께 일하는 건 어떤가요? 다들 파이브 가이즈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다들 하는 일이 좀 많이 다른가요? 제 아들 중 한 명은 인테리어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는 매장 인테리어라든지 매장 밖에서 페인트색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을 하죠. 또 한 명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파이브 가이즈를 알리고 또 음식을 접하기도 하고요. 또 한 명은 금융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회사에 회계일이며 돈 관련 일을 맡아서 하고 있죠. 저는 그런 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 아들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저희 손자, 손녀들도 비슷해요. 한 명은 질병에 관심이 많아서 파이브 가이즈의 음식 기준을 잡는데 중점을 맡아 일을 하죠. 이렇듯 회사 내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가족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할 수 없는 일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메꾸고 있죠. 아직도 파이브 가이즈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프랜차이즈를 늘리기로 했을 때 회사의 나머지 부분들을 투자자에게 팔았었죠. 하지만 그 투자자는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많이 참견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면 실제 매장의 몇 퍼센트 정도를 실제로 소유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에 1,500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 그 중에 500개 정도 매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 파트너와 같이 매장이 있는데 그중 60개 정도가 우리 소유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매장 1,400개 중에 450개 정도가 저희 소유예요. 돌이켜보시면 운이 많은 역할은 했나요? 네, 너무나도 많은 역할을 했죠. 저는 더 큰 존재를 믿어요. 누군가는 신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우주라고 하고 누군가는 부처 등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존재를 믿고 또 제 직감에 귀 기울이고 그것 또한 믿어요. 제 혼자 힘으로는 이루지 못했을 일인 것 같아요. 또 제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들의 존재가 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죠. 제 가족들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제리 씨의 원래 소원이 아이들을 직접 양육권을 가지고 키우시는 거였잖아요. 햄버거 가게를 크게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죠. 금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이전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파이브 가이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들을 3, 4명 정도 회사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했어요. 한 명은 아예 제가 돈을 빌려주고 회사 지분을 사라고 했죠. 그 덕분에 그들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사실 저희 삶이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며칠 전 친구들이 플로리다주로 놀러와서 같이 보트를 타고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3, 40년 전과 똑같이 말이에요. 제리 씨는 사실 얼굴이 많이 알려졌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조용히 사실 수 있잖아요. 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를 알아본다거나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성공이 저를 크게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그렇게 바라고요. 어머님이 이 성공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님은 햄버거를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햄버거를 잘 만들거나 머리를 자르는 법을 알면 언제든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죠. 파이브 가이즈의 창업자 제리 머레 씨였습니다. 현재 파이브 가이즈는 한국에도 하나 갤러리아의 주도 아래 매점을 오픈했죠. 2023년 6월에 오픈을 했는데 개점 당일에는 3시간 이상 대기해야 입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담으로는 한 고객이 당근에 파이브 가이즈 버거 세트를 재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치즈버거 2개와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를 10만원에 판다고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